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린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케이든 리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항상 전문가분들은 한 10년, 20년 넘은 최종 경력이 있으신 분을 모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케이든 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시간 내서 오셨는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네. 케이든 리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에서 원래 대기업에서 한 15년 정도 법인, 세무, 회계, 경영관리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5년 정도는 사노세에 그 현지 법인에서 CFO로 5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미국 CPA로서 활동하면서 지금 개인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한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예. 좋네요. 왜냐면 한국 세법도 이해하시고 미국 세법도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공인회계사님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한국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지사, 법인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지식이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외로 예. 민족고대를 졸업하셨나요? 예, 저희 그렇습니다. 예. 동문들은 민족고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니신 분들은 너무 오펜스 당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일단 미국에 오시는 한국인들 예. 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투자 목적이나 향후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미국의 세법을 간략히 좀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예. 직장이 있으실 경우 연봉별로 어느 정도씩 세금을 내시게 되는지, 특히 여기는 캘리포니아니까요. 캘리포니아법 그리고 연방세법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시죠. 당연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 그거는 전 세계 어디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까 네. 이제 텍스 브라켓이라고 그 부분이 적용되고, 또 하나는 본인의 공제 사항에 따라서 공제 받을 게 많냐 적냐. 네. 미국에는 이제 개별 공제,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라 해서 대표적인 게 집의 모기지잖아, 재산세, 그 다음에 도네이션 이런 공제 금액의 여부, 그 다음에 자녀나 기타 요건에 의한 텍스 크레딧, 예를 들어서 자녀 1인당 얼마의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크레딧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미국 최고 세율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미국은 연방국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방정부에도 세금 보고를 하고 주정부에도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셈인데, 연방세율 지금 최고치가 37%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베이스로 일단 모든 걸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 최고 세율이 12.3%예요. 네. 그럼 합치면 대략 49%니까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50%, 그로스 소득의 50%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 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고소득 직장인,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중간 정도에서 한 20만 불에서 40만 불 연봉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25%에서 35%가 일반적인 구간입니다. 네. 예. 20만 불, 40만 불 연봉이실 경우 예. 25에서 35% 정도 예. 내신다. 각종 소득 공제에 따라서 예. 약간 달라지신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50%를 내시는 소득 구간은 한 50만 불 넘으시는 분이 해당될까요? 아니면 실제 100만 불이 넘으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그로스 인컴이 70만 불이면 네. 한 37% 정도를 부담하게 돼요. 37%. 37%. 실제는 50%까지 가시려면 네. 거의 이제 1밀리언 정도는 되면 네. 실제 50%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70만 불 소득의 평균 텍스를 계산하니까 37%라는 거지만, 그분의 70만 불 중에 위에 있는 소득이 그건 이미 최고치 50% 구간에 속해 있을 수 있죠. 근데 밑에서는 여기 10%, 20%, 30%, 40% 되는 구간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분의 평균 텍스 부담률은 37%가 되지만, 그분의 최고 소득은 이미 50%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불이 늘면은 사실 50%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예. 가장 정확한 거는 본인의 세금 문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분석해 봐야지 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실리콘밸리 직장인 20만 불 정도 연봉이신 분이 개인 집이 있으신 경우와
없으신 분 세금의 한 혜택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를 보실까요? 통계적으로? 일단 뭐 세금 부담률을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만 불에서 40만 불이 한 25에서 35%라고 설명드렸듯이 20만 불은 대략 25% 정도 세금을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면 실제 텍스 부담액이 한 5만 5만 불 불?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이 중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거는 뭐 뒤에 그 개별 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재는 지부 보유에 따른 텍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건 그 뒤에 그 개별 공제를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가장 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집을 사신다. 집이 몇 채 있으신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요. 네. 처음 집을 사시는 분이시고 20만 불 정도 연봉일 경우 뒤에 가서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 아니면 혜택이 거의 없을지 요거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집 오너가 내셔야 할 세금이 대략 몇 개 정도로 구분이 될까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만약에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면 네. 재산세가 뭐 전부이고 유일한 세금이죠. 물론 금액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재산세 부분을 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렌탈 프로퍼티 이게 투자용 자산이라면 당연히 그 수익에 따른 소득세 부분을 내셔야 되고 대부분 시리가 유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따른 텍스 적게는 몇십 불부터 뭐 오클랜드 이런 경우에는 몇천 불까지 세더라고요. 몇천 불까지도 내니까 그런 네. 소득세와 비즈니스 텍스고 자가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재산세일 경우 네. 제가 알기로는 1.25% 평균적으로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적용이 되죠. 예, 재산세는 카운티별로 약간씩 다른데 캘리포니아 평균은 대략 1.2에서 1.25% 정도 네. 되고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와서 설명드리면 구입 가격의 그 정도 1.25%를 자기가 매해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해 캘리포니아의 CPI 그러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매해 당연히 인상시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상을 최대 1년에 2% 이상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신 들 보면 나하고 집 밸류는 똑같은데 프로퍼티 텍스를 적게 내는 이유가 그분이 구입하셨을 때는 구입 가격에 의해서 산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2%만 올렸는데 실제 집값은 5% 10%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분하고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하고의 재산세 부담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네. 예. 매년 내셔야 될 거는 재산세가 유일하고 예.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로 인베스트먼트를 하셨을 경우는 비즈니스 텍스라든지 소득세. 아니면은 소득세에 예. 포함이 돼서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즈니스 텍스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는 살고 계시는 카운티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산세의 경우에. 재산세는 경우. 카운티 텍스니까요. 예. 네, 예. 비즈니스 세금도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소득세는 연방 세금과 또 캘리포니아 예. 세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이라 그래서 카운티별로 변경되는 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미국에 집 한 채를 10년 정도 살다가 이건 저희 고객분께서 질문하신 스페시픽한 질문인데요. 예. 10년 정도 사셨어요. 미국에서 집 한 예. 채를 사고. 예. 그런데 이 집을 파시게 되셨어요. 예. 처음에 이분이 100만 불에 샀다가 지금 현재 250만 불이세요. 예. 그랬을 경우 50만 불은 양도소득세 부부가 면제가 되지만 더 이익이 난 1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시게 될까요? 일단 그 전제에서는 네. 그분이 만약에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신다면 네. 일단 그게 주 거주지 요건에 해당되냐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야만 인당 25만 불, 네. 부부의 경우에 50만 불 익스클루전을 받을 네. 수 있으니까 주 거주지 요건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최근 5년 중에 2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두고 한국에 가서 4, 5년 됐다고 하면 현재 미국 집은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클루전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첫째 유념하셔야 되고 네. 둘째 됐다고 치면 이제 50만 불 익스클루전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데서 처분가액이 250이고 구입가격이 100만 불이니까 나머지 요인을 제외하면 150만 불 차익에서 50만 불 제외하면 100만 불이 순수 차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 캐피탈 게인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네. 플러스 이 캐피탈 개인 총액 규모에 따라서 텍스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이 지역에 평균적으로 네. 기타 소득이 한 20만 불 정도 있다고 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양도소득세, 자본 차익이 네. 1밀리언 있다고 간주하면 네. 순수하게 자본 차익에 따른 텍스 부담은 한 3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3%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자본 차익에 대한 세율도 자본 예. 차익의 액수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시나요? 예,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제 올해 세법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본 차익 캐피탈 게인은 15% 텍스를 내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그나마 관심 있는 분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네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연방세 기준으로 페더럴 텍스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 텍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0%, 15%, 20%가 있습니다. 네. 대략 인컴이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 자본 차익에 대해서 텍스가 0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10만 불 안 되고 뭐 주식이나 디비던드가 한 4, 5만 불 있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50만 불이 넘으면 네. 사실은 20%에 가까워져요. 아, 네. 그런데 나머지 일반적인 구간은 여전히 15%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자본 소득세는 15%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세하게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금액이 50만 불 넘는 자기 일반 소득 플러스 자본 소득이 합이 50만 불 넘으면 20% 구간에 속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20%. 거기에 또 하나는 그 오바마 시절에 만든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3.8%인데 이거는 연소득이 25만 불을 넘으면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텍스가 3.8% 붙습니다. 네. 그러면 캐피탈 개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연방 캐피탈 개인 텍스가 20%고 엑스트라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가 3.8%니까 실제는 연방 텍스만 해도 24% 가까이 부담하게 되죠. 여기 플러스 이제 주세가 있는데 주에는 특별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시 없어요. 일반 레이시 적용되는데 금액이 크면 대략 주세는 10%라고 보면 맥스 34%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시네요. 예, 예. 그럼 100만 불일 경우는 예. 34% 내는 거기에 게 크다. 육박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이 은퇴하시고 잡도 없으셔도 지금 팔아서 100만 불 이상 소득이다. 그럼 34%일 확률이 크다. 예, 뭐 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뭐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도 뭐 30, 30, 뭐 1 이런 구간에 속할 때고 만약에 총 소득이나 자본 소득이 한 20, 30만 불에 불과하다. 네. 그러면 뭐 15 연방세 15%고 그다음에 넷 인버스트 인컴 텍스 없고 뭐 캘리포니아 텍스 5%면 한 20% 그런 구간에 속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실 경우 여기에 본인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어도 예. 여기에 1년 이내에 반 이상을 묵었다면 네. 5년을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셔도 예. 그럼 5년을 살았고 여기 렌트도 안 주셨고 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에를 약간 더 적게 있었고 미국에를 더 오래 있었다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랬을 경우는 혜택이 될까요? 주거지주 기준은 단순한데요. 네.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을 보유 및 사용해야 되니까 일단 뭐 보유는 명확한 문제니까 네. 하고 이제 사용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데 뭐 2년이니까 되겠네요. 단순히 카운트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가끔 이제 텍스 보고할 때 가지고 오셔서 내가 살았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어디에 법에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 네. 자기의 주소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빌에 있는 이름, 자기의 그 보터 투표자 등록한 이런 보조적인 거를 위하고 실질만은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만 어쨌든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을 살았으면 조건이 충족되고 못 살았으면 충족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부동산을 코퍼레이션으로 할 경우, LLC로 할 경우, 아니면 리빙 트러스트로 할 경우, 개인 명의로 할 경우 세금이 혹시 달라질까요? 부동산을 어떤 형태 또는 어떤 엔티티에 넣어서 보관하느냐는 거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케이. 이슈입니다. 예. 단지 이제 흔히 가장 많이 보는 게 특히 이제 투자용 자산이나 렌탈 프로퍼티의 경우 LLC 안에 두는 게 가장 흔한 형태고요. 네. 그건 뭐 아시듯이
어떤 라이빌리티에 대한 프로텍션이 가장 효율적인 게 LLC이기 때문에 대부분 LLC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코퍼레이션 안에 두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리빙 트러스트를 네, 물어보셨던 리빙 것 같은데 트러스트하고. 리빙 트러스트는 그냥 자신의 사후에 남는 재산을 뭐랄까 상속하는 가정이나 내용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텍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부동산이 리빙 트러스트에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이름으로 있는 거하고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서에. 그러니까 어떤 세금적인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네. 트러스트는. 네. 회계적으로 리빙 네. 트러스트하고 네. LLC, 코퍼레이션 차이가 없지만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부동산일 경우는 많이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국도 아시안 부모님들은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현 가치가 2밀리언 정도 될 경우 샘플로 그냥 네. 부모가 생존 시에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혹은 유고 시에 자녀에게 넘어갈 경우 세금이 많이 틀려질까요? 네, 상속이 이 질문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1세대나 2세대들이 나이가 많고 또 네. 양국에 자산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 상속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의 부자분들이 한국의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어떤 상속을 피한다, 낮춰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네. 면제 한도라는 게 그 유니파이드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주는 게 상속이고 네. 살아서 주는 게 증여니까 네. 증여 및 상속을 다 합쳐서 그 사람 개인별로 한평생 한도를 관리해요. 네. 그래서 그때 면제 얼마 이하는 상속이긴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한도가 지금 대략 1,300만 불 정도 돼요. 각자. 그러면 이 각자니까 만약에 부부면 2,600만 불의 재산을 살아서 증여하거나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한 해도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상속이나 증여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맹점들이 발생하는데 아까 질문하셨지만 상속이든 증여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상속에서 하나, 증여세 하나, 상속세, 증여세 그 정도 금액 지금 보면 2밀리언, 3밀리언 심지어 부부가 준다면 20밀리언까지도 네.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 안 하니까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죠.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다른 포인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사실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 가끔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현재 법 기준으로 죽어서 상속을 하면 네. 나의 집은 받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가족이 되겠죠. 이 후세가 스텝드 베이시스라고 해서 현재의 마켓 돌아가신 날의 마켓 밸류로 넘어갑니다. 네. 그 얘기는 내가 10만 불에 샀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집이 1밀리언이면 사실은 내가 처분하면 여기에 90만 불에 대해서 캐피탈 개인소 텍스를 부담해야 되는데 네. 자녀에게 주는데 자녀에게 줄 때 내가 산 10만 불이 아니라 현재 마켓 밸류인 100만 불로 넘겨주니까 자녀는 100만 불짜리를 받아서 그날로 팔면은 여전히 100만 불이니까 자녀도 세금을 안 내고 준 사람도 세금을 안 내죠. 네.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런 요인이 생기는 거는 옛날에는 상속세 큰 금액을 주니까 상속세를 통해서 이게 걷어졌는데 네. 상속세 면제 한도를 너무 늘려놓으니까 상속세도 누구도 내지 않으면서 2세에게 주는 자산이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26밀리언까지 그렇죠. 세금을 안 주고 바로 예. 넘길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네.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나 누구에게 준다면 이왕이면 여건이 하락하면 상속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베이시스, 그러니까 최초에 10만 불 줬던 걸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밀리언 팔면은 받는 사람이 나중에 처분 시에
캐피탈 텍스를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빚게 되죠. 아,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정말 예. 돌아가시고 나서 리빙 예. 트러스트 등으로 예. 넘겼을 경우 예. 상속이 훨씬 그게 낫겠네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계속 그 프로퍼티 텍스도 유지해서 프롭 19 같은 걸로 해서 유지를 해서 살 경우는 예. 이게 증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여는 그 예. 기준이 예. 그 상속 처음에 집을 사셨을 때 기준 텍스 베이스를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자녀분이 팔 때는 상속이 훨씬 낮겠고요. 그렇죠. 이제 네. 일단 결국은 언젠가는 팔아야 되니까 팔았을 때의 부담이 예, 확 예, 늘어나겠네요. 하는 거고 네네. 뭐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건 약간 다른 요인이지만 이제 재산세 관련해서 네네. 특수한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베이스를 넘겨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뭐 프로포지션 19 이런 부분이니까 뭐 대체로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요인이고 네. 그 캐피탈 개인에 대한 텍스가 큰 부분이니까 대체로 상속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중요합니다. 증여와 상속 여러분 예. 고민하신다면 상속이 큰 청크머니를 리듀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 됐고요. 세금 절약을 위해서 집을 나중에 살고 다음 집으로 사거나 뭐 이럴 경우 세금을 줄어들게 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미리미리 보관을 해놓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국 분들은 뭐 한번 무슨 수리를 하더라도 영수증 같은 걸 보관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서류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하나는 당연히 구입했을 때 에스크로 서류가 있어야 될 테고 뭐 요새는 그게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구입 가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에스크로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자기의 치드 코스트로 애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관하시고 또 하나는 처분할 때 그 에스크로 시세에서 비용을 픽업해서 좀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자기가 뭐 10년, 20년, 뭐 40년,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발생시킨 자본적 지출이 나중에 처분할 때 자기가 코스트가 되니까 그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의 자본적 지출은 뭐 일상적인 메인터넌스 한다든지 페인트 한다든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아니고요. 네. 뭐 확장해 냈다든지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그 집의 밸류를 현저하게 높이는 어떤 부분을 했는 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자기의 코스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수증들은 처분할 때까지는 잘 키핑하는 게 합니다. 중요하고 이건 보관 과정은 아니지만 집을 처분하게 되면 자기의 프라이머리 하우스의 경우에 뭐 리얼터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1099S라는 폼을 이슈하는 경우도 있고 이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099라는 폼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 차익이 30만 불밖에 없으면 익스클루전이 50만 불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원래 세금 보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1099S를 받은 경우에 그걸 누락하면 IRS가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 약간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집을 사거나 예. 뭐 그랬을 경우 예. 에이전트가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뭔가 예. 있을 경우 예. 이거는 반드시 예.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원래 미국이 세금 보고 할 사람이 본인의 인컴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이슈한 사람들은 그걸 꼭 그 자기가 떨구기만 하면 되고 본인이 돈을 받으신 분들이 알아서 클레임을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걸리면은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세금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자세한 설명 개인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 부동산 소유주들이 유의해야 될 세금 관련 정보들 특이한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빠른 속도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예, 뭐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일부 있고 네. 그 외에 아까 네. 집 보유에 따른 공제 부분을 아까 참 후에 다시 설명드린다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좀 노렸네요. 이제 개인이 살아가는 거나 하는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공제해주는 게 집 보유에 따른 모기지 이자,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도네이션.
그러니까 집 보유에 따라서 굉장히 큰 베네핏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뭐 것들은 아무것도 공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그 효과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네. 그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는 모기지 론 원밀리언에 대해서까지 그 이자를 공제해 줬는데 2017년 12월 17일 이후의 모기지 론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모기지 론의 총 한도가 75만 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난 론을 예를 들어서 내가 1.5 밀리언을 론을 내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그 이자 중에 반 정도만 사실은 내가 클레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75만 불이요. 예. 아, 네. 아직까지도 100만 불까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예, 그거는 2017년 12월 17일 전. 이전의 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위의 새로 론, 얻게 예, 되는 론은 하고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그 모기지 이자를 다 클레임, 뭐 본인이 하든 다른 텍스 프리페어께서 해서 IRS 노티스 받는 경우 자주 봤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해도 노티스 없다고 하다 보면 IRS가 언젠가 노티스를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이자를 공제하는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네. 둘째는 이제 공제되는 또 항목이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인데,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모든 세금의 공제의 합을 만불로 제한했어요. 트럼프 세제개혁 때, 네. 트럼프 세제개혁 때, 그 말은 뭐 예를 들면 제 연봉이 20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내는 나의 소득세만도 한 10,000불은 됩니다. 네. 그러면 내 소득세 10,000불만으로도 공제하는 한도 10,000불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나의 집 재산세는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아,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만불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고 해서 바꿨으니까 아, 그때가 몇 어려워. 년인가요? 2017년쯤 됐나? 17년인가? 사실 그 두 가지가 아주 크네요. 우리가 농담적으로 얘기하면 네. 트럼프가 집 소득도 많고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나 미워하는 뉴욕은 거죠. 어차피 본인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경을 안 썼다.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큰,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근로소득이 50만 불이고 집이 뭐 2밀리언, 3밀리언 되면 자기의 주소득세 및 재산세 공제가 뭐 7만 불, 8만 불 이렇게 흔히 됐었거든요. 네. 그게 갑자기 10,000불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제는 뭐 바뀌기를 저도 희망하고 네. 바뀐다면 이 지역에 계신 어떤 소득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전보다는 세금 절약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시군요. 예. 특히나 집 가격이 저렴하고 엔트리 레벨은 괜찮지만 예. 집 가격이 크면 클수록 혜택이 너무 75만 불까지의 예. 이자밖에는 안 되고 예. 또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1.25%다 되던 것이 예. 그것도 아니고 예. 만 불까지 맥시멈으로 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집 사신 분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부자가 되시나요? 회계사님으로서 파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과외로 부자 되는 법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제 빠진 어떤 부동산 관련 네. 중요한 요인들 하고 뭐 지금처럼 부동산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랄까 텍스 세이빙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약간 설명드리면 네.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주거주지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한도가 있어서 또 어떤 이 지역의 분들은 뭐 엔지니어나 이런 뭐 법을 공부하시니까 그 법을 알고 렌탈 자산에 대해서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렌탈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모기지나 프로퍼티 텍스는 무제한 공제가 됩니다. 임대자산은 그러니까 임대자산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임대자산을 뭐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뭐 임대자산을 가져라 뭐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그런 임대자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하나는 세무상으로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투자한 총액 중에 그 빌딩
부분을 일정 기간, 뭐 대략 30년 정도 n분의 1 해서 매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상의 컨셉으로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실제 캐시플로우는 플러스가 조금 나더라도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상의 비용을 처리해서 텍스상으로 보면 임대자산이 사면은 플러스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전히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직접 비용 플러스 자신이 뭐 관리하는 약간의 비용들, 이런 비용도 거기에 처리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체로 뭐 이건 임대자산이든 자가든 보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 커브에 최소한 이 부분을 해지해 줄 수 있고, 또는 그 이상으로 어프리시에이션 돼서 밸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뭐 조금 더 있는데, 크게 보면 그래서 임대자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남은 부자는 뭐 작은 의미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옛날부터 자기 집 가지고 조그마한 임대자산을 조금씩 늘어간 사람, 네. 그분들이 가장 위너고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고,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텍스상으로도 유리한 제도나 테크닉 같은 게 많으니까 네. 임대자산들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부자가 되는 가장 첫걸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제가 베리파이 하고 싶은데요. 예, 예. 개인이 프라이머리 하우스로 있는 집은 각종 구역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비용으로 떨구기가 힘든데, 네. 임대 자산일 경우는 직접 비용, 네. 고치는 비용이나 뭐 리모델하는 비용 다 떨어지고요. 네. 세금도 다 떨어지지요, 비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 아까는 10,000불까지만 네. 됐는데 이거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융자의 모든 이자 부분을 뭐, 예, 그럼, 비용으로? 융자가 10밀리언이라도 뭐, 그 임대자산을 사기 위한 융자라면 다 처리할 수 있고, 재산세도 뭐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무제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혼자 이 네. 프로퍼티를 관리하더라도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인건비, 예. 플러스 인슈런스, 예. 이런 것까지 전부 커버되니까요. 예. 그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이야기를 참 요즘 세대가 어려워지고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이시니까 전부 고객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의 성격, 어떤 생활 태도, 뭐 어떤 바탕인 사람들이 부자가 좀 많이 되는 무슨 공통점 같은 걸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뭐, 그런 부분까지. 너무 과해요. 예. 전문가는 아니고 예. 우리가 이왕 만났으니까 예. 한번 제가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부동산과 연결해서 얘기 드리면, 네. 뭐 그 유명한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라는 그 마젤란 펀드의 유명한 주식 투자의 대가지만 그분 책에도 적혀 있듯이 그분이 주식 투자보다 먼저 자신의 집 하나를 가져라 고 얘기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자산을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아까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길게 볼 때 투자라는 거는 롱텀으로 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런 요인들이 돈을 버는 가장 지름길인데, 이분 주식 투자는 잘 못하거나 망쳐먹는 사람도 자기 집은 1년에, 아니, 한평생 몇 채 안 사고, 또한 뭐 부침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롱텀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여건이 저절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집을 무슨 뭐 주식 주문 내듯이 사이트에서 5분 만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10번, 20번 보고 집값이 조금 빠져도 올라도 길게 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자기 집을 가지는 게 투자의 부자가 되는 첫 성공이고, 거기에 여력이 되면 임대 자산을 늘려가는 게 가장 쉬운 부자가 되는, 뭐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벤처를 창업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다른 재능을 필요로 한 거니까 가장 일반인이 누구나도 할 수 있고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자가를 가지고 임대 자산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아까 좀 빠뜨린 것 중에 임대 자산의 좋은 점 하나가, 보유하는 기간에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처분할 때 상당한 텍스 부담을 지게 되는데, 부동산에
이제 유리한 세제가 많다는 게 텐서리온 익스체인지라고 네. 자기가 임대자산을 처분해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더라도 그것을 처분해서 다른 임대자산을 또 사면 그때 내야 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는 아니고 나중으로 다 밀어주는 세금을 그러니까 후로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그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연한 그 집을 처분하면 상당히 많은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상속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똑같은 논리로 26 밀리언. 예, 자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은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세금 혜택은 다 사라지면서 자산 전부를 넘길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파워풀한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텐서리온 익스체인지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제가 생각나는 건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주지 네. 프라이머리 익스클루전 50만 불이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뭐 1,000불, 2,000불만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이 아니고 소득을 50만 불 면제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2년마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또 하나는 2년에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사실은 그 익스클루전은 다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누구나 되는 건 아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 직장 발령이라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뭐 쌍둥이에 태어나서 집이 갑자기 더 이런 IRS가 규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2년이 안 돼서 1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반인 25만 불은 익스클루전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못 채웠다고 해서 익스클루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어플라이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뭐 연배들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들이 이제 사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이제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이내에 집을 팔면 아까 말씀드렸던 50만 불 익스클루전인 건 인당 25만 불이니까 사실 싱글이면 25만 불만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여전히 50만 불 배우자분의 익스클루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을 조속히 하시려면 2년 이내에 맞춰서 하시면 50만 불 익스클루전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배우자가 슬픈 얘기지만 사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자산이 나에게 상속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집의 반은 지금의 시가로 나에게 넘겨왔다고 스텝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셨던 가격을 생각하고 파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배우자가 돌아갔으면 이 집의 반은 스텝업이 돼서 현재 시가만큼 이미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또한 실제 처분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하는 거는 뭐 세금을 몇만 불에서 많게는 몇십만 불까지 차이 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뭐 잘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예. 여러 사례들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해소하게 되셨어요. 예, 뭐 네. 설명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네.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설명드렸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대부분을 SF 코리안이라는데 네. 제가 칼럼으로 적어뒀으니까 네. 필요하시면 그 칼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sfkorean.com 예. 거기에 보면 전문가 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춘우 회계사님 예. 각종 내용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직접 연락하시고 또 전문가 컬럼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또 더 생각이 났어요. 예. 저희 고객분께서 예. 아드님과 아버님이 같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글쎄 저는 몰랐는데 이 몰기지 이자 내는 부분을요. 두 분 예. 명이신데 이분도 만불 공제하고 아버지도 만불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는 안 걸리고 따로따로 세금 보고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걸리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합쳐서 만불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이 하나면 집이 그러면 만불만 공제할 수 있죠. 그렇죠. 합쳐서 예. 아버님 월급 예. 다르고 아드님 월급 다르더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 미국은 걸리지 않더라도 5년이나 10년 이후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으시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 분들, 집을 사고 팔 때 여러분께서 회계사님하고 반드시 잘 점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2부 또 더 어려운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든 리 선생님, 이춘우 회계사님 모셨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감사하고요. 예, 예,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